안녕하십니까. 회사법 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교시에서 주주의 의의와 및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을 취득해서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 의무 주체가 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이제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주주 명의가 누구로 되느냐라고 하는 이 명의를 먼저 따지게 되는데, 이 상법에서 주주를 딸 때는 이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주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주의 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컨대 삼성전자 500주를 샀다. 500주만큼의 여러분이 그 삼성전자의 주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취득해서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 의무 주체가 된 자. 자, 그러면 주식을 취득했죠? 그 다음에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 의무가 있는데, 자, 의무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납입 의무 또는 출자 의무죠. 이 주식을 500주에 상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 회사가 설립함에 있어서는 회사에다 내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이미 주식이 양도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양도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출자한 금액, 즉 출자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고, 권리가 뭐 있냐? 권리는 크게 좀 이따 보겠지만 자의권하고 공의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익을 얻는 권리. 그래서 거기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뭐 나중에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 자녀 재산에 대해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고, 공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거,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결권이 있겠죠. 주총에 가서 의결권 행사한다든지, 그러한 권리, 즉 의무는 별 의무가 없고 이 권리의 주체가 된 자, 이것을 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이제 특성을 보게 되면 주식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액면의 분할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분할도 인정이 안 된다. 자, 주식의 한 주가, 우리가 액면가가 100원 이상인데 이게 5천원짜리로 했을 때 5천원짜리 이게 한 주가 있습니다. 그럼 한 주를 더 쪼갤 수 있느냐? 0.1주, 0.2주 이렇게 쪼갤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주가 안 되는 주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주, 즉 호단자를 써서 이 단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 금액으로 정산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 한 주를 여러 사람이 A, B, C, D가 우리 민법에서 본 공유에 의해서 같이 함께 소유할 수는 있으나 이 한 주식을 쪼갤 수는 없다. 이것을 주식의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나옵니다만 이 공유주주라고 하는 것은 주식은 단위 미만으로 세분하거나 분해할 수 없으나 한 단위의 주식 자체를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공유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체를 서로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한 사람을 정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네 사람이 주식을 공유했다고 해서 이 A도 한 주, B도 한 주, C, D 각각 한 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 개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 그러한 식으로 한 사람을 권리 행사자를 정해라 하는 뜻입니다. 권리 행사자는 공유주들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공유주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사자가 없을 때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수동대리라고 그랬죠. 수동대리 대리 법리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권리가 있을 때 적극적인 의사표시, 즉 능동대리는 각자가 해야 되고 의사를 통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나, 각자 수동대리, 즉 의사표시를 받는 거, 이런 것은 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대리편에서 능동대리, 수동대리에 관한 이론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주의 종류는 이제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자, 보통 주주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주주, 후배 주주, 혼합 주주, 이런 것은 주식의 종류를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통 주식, 우선 주식, 후배 주, 혼합 주주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뭐 소수주주,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동기에 따라서 투자주주, 투기주주. 이 투자와 투기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투자로 보고 어떤 사람을 투기로 볼 것인가 하는데 보통은 이 장기로 가져가냐 아니면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만족을 하느냐 이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자 주주는 이 기업하는 사람이 주주가 있는 거고 종업원 주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업자라는 것은 경영자를 말하는 거고 종업원이라는 것은 그 고용원으로서 이 주주를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주주 명부 등재에 따라서 명의 주주와 실제 주주가 있는데 명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이름이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그래서 명의 주주, 즉 A라는 사람이 주주가 됐습니다. 주주 명부에 A라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A가 B한테 주식을 양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B가 자기가 권리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A에서 B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단계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등재주주의 실질적인 주주는 누굽니까? B죠. 실질적인 주주는 B지만 명의 주주는 누굽니까? 현재는 A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주 명부 등재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실질주주. 그 다음에 명의주주라고 하는 것은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명의주주라고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는 납입 부분하고 오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회사에다가 실질적으로 주식만큼의 납입이 되게끔 주금액에 상당한 납입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 절차에서 배웠을 때 뭐 상계 금지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이 납입해야 되고 가장 납입하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납입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출자 의무인데 이것은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기가 그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계 처리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회사에 받을 돈하고 별도로 자기가 주식을 인수한 만큼 그 돈을 회사에 납입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 납입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출자 목적은 이 재산에 한정이 된다고 그랬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에 관한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용이나 노무 출자는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출자는 항상 그 현물 출자라든가 현금이나 현물 출자로만 인정이 된다. 만약에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는 이거를 어떤 게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뭘 해야 된다? 이거를 변태 설립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만큼 현물 출자를 한 만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예컨대 예컨대 주식을 1억을 한치 인수를 하면서 현금 1억 내는 것은 딱 가치가 측정하지만 부동산 시가가 예컨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땅을 투자하면 회사에 부동산을 주고 자기가 1억 원어치 주식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평가가 잘 못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현물출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또는 감정평가사의 공인 감정인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회사 설립 단계에 있어서의 변태 설립사항에 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납입에 관해서는 상계로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한 책임인데 납입 의무라는 것은 자기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무슨 소린가니 어떤 회사에 자기가 1억 원어치 주식을 인수해서 1억을 투자했으면 회사가 망해서 나중에 빚이 더 많다 할지라도 자기가 출자한 1억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 즉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인수한 주식만 휴지가 되고 그 이상에 다시 또 추가로 자기가 돈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유한책임이라고 했는데 이 유한책임을 부인하는 게 뭐냐면 법인격 부인이었죠. 그래서 법인격 부인이라는 것은 특히 1인 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해가지고 어떤 개인의 채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바로 그 뒤에 배후 있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짓고자 하는 게 법인격 무인론이었다. 즉 법인격 무인론은 뭐냐면 회사의 유한 책임을 부정하고 그 뒤에 있는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한 책임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의 충실 의무라는 게 있는데 주주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주주 충실 의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주주가 어떤 투표를 한다든지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때는
주주로서의 아주 신의 성실에 맞게 충실하게 해라 하는 뜻입니다. 보통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납입 의무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권리만 갖게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주주도 어느 정도의 충실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주로 그 영미상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충실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아직은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 주주가 의결권 행사라든가 기타 회사 기관으로서 혹은 회사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때는 회사 및 다른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가 있다. 즉 자기 이익만 챙길 수 없고 회사라든가 다른 주주에 대해서도 이익을 챙기도록 해라. 그러한 배려를 해라라고 하는 취지인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러한 주주의 충실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설도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의 충실 의무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주 평등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주가 됐을 때 우리가 한 명회사 같은 경우는 두수주의 그 사람이 투자를 얼마만큼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무한 책임 사원이면 그 사람이 한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든지 그런 의결권을 갖지만 이걸 우리가 두수주의라고 그랬죠. 근데 주식회사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예컨대 5천원짜리 주식을 10주를 샀으면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거고 5만원어치 샀으면 100개가 있는 거겠죠. 아니 50만원치 샀으면 100주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5천원짜리 주식을 10주를 가진 사람하고 100주를 가진 사람하고 각각의 차별을 하자, 구별을 하자. 그래서 이러한 주식회사의 주주평등의 원칙은 상대적인 어떤 평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내용을 보면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의무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것은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겠죠. 이것은 상대적 평등이고 비례적 권리이고 자본단체적 성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 평등에 관해서는 상법에는 이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 주주와 회사 간에 발생하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고 기회균등이라든가 비례적 평등, 종류적 평등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10주를 가진 사람과 100주를 가진 사람에 있어서는 의결권도 차이가 있고 나중에 배당을 받을 때도 100주에 상응하는 만큼의 배당을 받고 10주에 상응하는 만큼의 배당을 받는 거죠. 이거는 차별적으로 받는 거죠. 이러한 것이 되고 여기서 의결권이라든가 이익배당 청구권, 신주인수권 무상증자에 의한 무상주 교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환사채 인수권, 신주인수권, 사채 인수권, 자녀재산의 분배, 주식의 병합 소각 이런 경우에도 각각 비례적으로 받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익배당할 때는 100주 가진 사람이 10주 가진 사람보다 이 사람이 배당받는 것보다 10배를 받겠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뭐 나중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럴 때 10주에 상응하는 거. 예컨대 0.1주, 한 주당 0.1주로 유상 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1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주만 신청할 수 있겠죠. 100주를 가진 사람은 10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는 A라는 주주와 B라는 주주 간의 합리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 자, 수종의 주식은 저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수종의 주식은 그 재산적 내용이 취급이 서로 다른 주식이다. 예컨대 우선적 배당을 먼저 주는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우선주가 있는 경우는 일반 보통 주주보다는 거기에 근거해서 더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 무결권 주식은 어떤 다른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건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의결권 주식 같은 경우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에 비해서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차별을 한다든지 즉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되겠죠.
그다음에 신주인수라든가 주식의 병합,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비정비율. 자, 0.1주를 했을 때 각각 비정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는 각각의 합리적인 차별이 쓰는 거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소각할 때, 예컨대 이제 회사가 자본 감소의 방법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0.1, 즉 10%씩을 소각합니다라고 하면 1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주? 10주를 소각당하겠죠. 그러면 몇 주를 가지고 있나요? 90주를 가지고 있고, 예컨대 10,0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니까 1000주를 소각하겠죠.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9,000주를 갖고 있게 되겠죠.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런 비례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주가 안 되는 이 단주 처리는 경매에서 각 단주수에 따라서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한다. 즉, 주식은 주식의 불가분성에 의해서 주식을 더 이상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은 금전으로 처분을 해서 금전으로 나누어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의 무결권. 자,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법 341조의 5가지 사유로 개정돼서 6가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왜 취득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기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자본에 관한 원칙을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자본에 관한 돈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게 뭐가 있었죠? 상한 주식이라든가 이익 소각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회사가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회사가 어찌됐든 자기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는 이 A라는 회사가 자기 주식 1000주를 샀다. 어찌됐든 취득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모든 게 의결권이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소수주주권. 자, 소수주권은 이제 무슨 소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표소송권, 우리 403조에 있는 대표소송권. 자, 403조에 있는 대표소송권은 1%입니다. 즉 1%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대표소송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주주 같은 경우는 10%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컨대 이런 소수주주에게 1%를 가진 주주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만약에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주한테는 이런 권리를 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가 아니라 일정한 카테고리를 정해서, 즉 소수주 같은 경우는 일정한 퍼센트를 정해가지고 그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주주만이 그 권리를 행사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모든 주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 소수주권에 대해서 평등성의 예외라는 설과 평등성의 예외가 아니라는 설이다,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현행법상 이 소수주권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고, 그 다음에 손해받은 주주가 승인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주주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주주. 자, 실질주주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주주 명부의 등재 여부에 따라서 A가 있고, A가 B한테 주식을 팔았습니다. 주식을 양도를 했습니다. 현재의 소유자는 B입니다. 하지만 등재부, 주주 명부에는 A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랄까, 실질주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명의주주라고 그랬습니다. 명의상 주주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실질주주를 이렇게 구별했을 때 이제 광의와 협의 실질주주가 있는데, 주식 인수의 명예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자, 이건 회사 설립 단계입니다. 자, 회사가 설립할 때, 회사에 자본 참여할 때 예컨대 1억을 투자한 사람이 A라고 했는데 실제로 누구 돈이다? B의 돈이다. 그러면 누가 주주일까? 이 B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질적인 주주가 이 B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실질주주라는 것은 이 증권거래법상에 이제 나오는 주주인데, 자,
한 가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그 전체 그림을 한번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자 주식을 거래하려면 어떻게 되죠? 증권회사에 가죠. 증권회사에 가면 자 여기는 대신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대신증권에다가 계좌를 떴습니다. 이 사람은 삼성증권에다가 계좌를 떴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 증권회사가 수많은 증권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증권회사가 한 곳에 모여서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증권선물거래소입니다. 자,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요. 그럼 A가 주문을 내면 이 대신증권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삼성증권을 통한 B의 계좌 B라는 사람도 주식을 산 거죠. A가 주식을 팔고 B가 주식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절차는 이렇게 가는 거죠. 주식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수많은 증권회사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가 불명해져. 그래서 이 각각의 증권회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만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증권예탁결제원에 증권예탁결제원에다 이거를 주식을 또 증권회사는 맡깁니다. 맡기게 되면 자 증권예탁결제원에는 뭐가 있냐면 저기 예탁자 계좌부라는 게 있고 예탁자 계좌부가 있는데 자 예탁자 계좌부인데 여기는 자기분 즉 대신증권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기분 대신증권 자기가 스스로 증권회사 명의로 자기 돈 가지고 거래를 하는 자기분과 있고 여기는 또 고객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은 뭐냐면 A겠죠. A를 비롯한 수많은 투자자가 대신증권을 이용하는 모든 수많은 투자자가 이 고객분에 별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또 삼성증권이죠. 삼성증권 계좌 있고 예탁자 계좌에 또 삼성증권은 그 고객분하고 자기분하고 삼성증권 고객분의 B가 있겠죠. 여기가 A가 있겠죠. 그러면 자 명의가 변경할 때 주식을 여러분들 현물로 주식을 사고 팔 때 자기가 현물로 주식을 받습니까? 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A 계좌부에서 빼가지고 이 A의 계좌 고객분에서 이거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시키고 여기서 플러스 시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체기재라고 합니다. 장부상으로만 이렇게 기재를 옮기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B가 계속 자기가 삼성증권 삼성증권 고객분에 B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이 사람이 주식 몇 주 갖고 있다는 게 기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B는 이 사람이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협의의 실질주를 보게 되면 증권예탁결제는 주식을 예탁한 자이며 예탁자가 증권회사인 경우 증권회사의 고객을 말한다. 그렇죠? 자 예탁자가 여러분은 각자가 증권예탁결제원에 가서 이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 증권회사만 이 결제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결제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다시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탁한 주식의 관리 편의를 위해서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예탁결제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설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500주를 이렇게 이제 A가 팔아가지고 B 계좌로 넘어갔을 때, 자, 이 증권예탁결제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있는 이 B라는 고객계좌분의 B의 삼성전자 500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권리를 행사할 때 삼성전자는 번거롭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B라는 사람의 소유지만 누구 명의로 증권예탁결제원 명의로 삼성 주주명부에 등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증권예탁결제원이 수많은 사람의 삼성전자 주식을 모아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몇 주 딱 이렇게 받겠죠. 나중에 배당을 해오면 이렇게 배당을 받아와가지고 증권예탁원이 통째로 받아와가지고 이걸 증권예탁원이 각각 계좌에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고객 계좌에다 전부 배당금을 쏘아줍니다. 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개념을 그림을 상상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주주명부는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일 설정 시 당해 기준일 현재 예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파악해서 이들을 실질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법률상의 장부다. 이제 증권거래법상 개념인데
자, 실질 주주 명부라는 건 뭐냐면, 자, 회사가 삼성전자가 주주 명부가 있죠. 주주 명부가 이렇게 있지만, 이 주주 명부가 있지만 어떤 특정에 대해서 주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다 보면 이게 여러 이제 증권예탁결제원이 이렇게 모든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 파악해서 주주 명부와 별도로 실질 주주 명부라는 걸 만듭니다. 또는 이 회사가 삼성전자가 만들 수도 있고 명의계에서 대리회사가 만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특정한 시점에서 실질 주주의 명부를 작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질 주주 명부입니다. 그래서 실질 주주 명부는 이 주주 명부의 기재 효력과 동일하다. 즉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실질 주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주주 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격 수요적이라든가 면책력, 대항력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 주주 명부의 주주로 등재된 자는 자기가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즉 주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회사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가지고 예탁원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편지가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실물 가지고 가야만 되는데 가지 않고서도 여러분이 그 통지서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적사항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게 되면 거기서 주주명부가 딱 등재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원만 확인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 몇 주 갖고 있다는 게 이미 파악되기 때문에 의결권을 들어가셔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면책력이라는 것은 그 실질주주 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에서 그 주소에 대해서 통지라든지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주주가 명부상의 실질 주주가 다르다 할지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증권 거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참고로 간단하게 이제 종합 정리해드리면 A라는 사람이 대신증권을 통하거나 B라는 사람은 삼성증권을 통하거나 C라는 사람은 하나대투를 통하거나 이 증권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통했을 때 이 모든 거래는 여러분이 이 증권회사의 계좌를 틉니다. 그럼 여러분 계좌를 부여받죠? 라는 회사는 전부 여러분이 받은 주식을 어디다가 증권예탁결제원, 예탁원에 맡깁니다. 그럼 예탁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예탁자 계좌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탁자 계좌부에는 고객분하고 자기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기분이 있고 고객분이 있는데 이 예탁자 계좌부, 예컨대 대신증권 예탁자 계좌분, 삼성증권 예탁자 계좌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재부는 이 고객분이 있겠죠. 자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증권회사는 대신증권 명의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증권 명의로 거래하는 거고 대신증권이 자기 돈 갖고 거래하는 부분이 여가 포함이 되는 거고 고객분은 대신증권 고객이 맡겨놓은 주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대신증권이 예를 들어서 망했을 때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맡겨놓은 주식을 갖고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탁원에 맡겨놓고 따로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증권 자기 고유분하고 고객분하고 그러면 나중에 같이 묶고는 혼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대신증권이 나쁜맘 먹고 여러분 주식을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분하고 자기분하고 분리를 시키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A라는 고객에서 B라는 고객으로 주식을 맡게 되면, 이렇게 파게 되면, 실제로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주식은 창고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 장부상으로만 이렇게 기재를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대체 기재라고 한다. 대체 기재에 의해서 주식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 가면 주주 명부라는 게 있지만, 예탁원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거래되는 경우에 실질 주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질 주주 명부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실질 주주 명부의 작성의 근거에 의해서 권리 행사일자를 정하게 되면 이 주주 명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권리자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상법보다 좀 더 깊게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깊게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예탁원에 가서 저기 거래소 증권회사 가서 계좌를 두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맡긴 주식이라든가 현물을 맡길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현금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증권회사는 예탁원에다가 저기 예탁자 계좌부를 트게 된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부분은 고객번호 따로 관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면은 그 고객 계좌부 간의 어떤 그 대체기재로서 소유권을 넘어가게 한다. 그리고 실제주의 명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주주총회라든가 배당금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증권예탁원이 일괄해서 그것을 처리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주주총회 참석할 때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여러분한테 편지가 옵니다. 이러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계좌에 입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는 뭐 참석을 하라는 등 그런 식으로 편지가 일괄적으로 주주총에서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혹시 하게 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이거는 상법보다 깊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더 많은 공부를 하실 분들은 나중에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든가 뭐 증권거래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법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